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뜻깊은 지역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경상북도는 저희 일자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 일자리 사업인 상생형 일자리와 산단 대개조 사업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한 이 경상북도 중에서도 특히 상주 지역에 오늘 와서 보면서 특히나 지금 시기에 우리가 중요한 농업과 생명이라는 이러한 주요한 과제를 놓고 어떻게 또 상주 지역이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러한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강영석 상주시장님 그리고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 많은 분들을 또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이제 50여 분의 이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하고 10분 정도 질문 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오늘 또 저녁 때 또 서울에서 일정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조금 일찍 자리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또 토론된 내용은 현재 발제되어 있는 토론문 요지는 자료에 나와 있지만 또한 여기에 나오지 않았던 많은 내용은 우리 오늘 좌장을 맡고 계신 김택환 교수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 자체는 정부 내에서 그 누구도 아니고 대통령님께서 처음부터 이 작업을 생각하고 주관하신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제가 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그때 당시 주제가 코로나19 상황을 맞아서 어떻게 이제 일자리 대책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세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면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주로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기업이나 그 외의 부분에서는 항공, 운송, 숙박이나 이제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 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5월 중순에 또한 이제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5차 회의가 열렸는데 저도 참석한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가 전반적인 재정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한국판 뉴딜, 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관한 정부 내에서의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님께서 아예 꼭 지적을 해서 한국판 뉴딜을 지적을 하면서 이 사업이 되어야지만 결국은 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팬데믹 현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책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로부터 이제 6일 후에 제가 우리 김상조 정책실장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정부 내에서 겨우 준비를 했던 것은 디지털 뉴딜이었습니다. 디지털 뉴딜 또한 지금과 같은 규모의 디지털 뉴딜이 아니고 당시 비대면 교육, 비대면 의료를 중심으로 한 이 정도의 스케일로 정부 내에서의 정책이 준비가 되었었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서는 부족하다고 강조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7월 14일에 한국판 뉴딜의 계획이 이제 발표되기까지, 그래서 온전하게 이 전반적인 과정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직접적인 타격도 있었고, 또한 이 사회가 우리 상주를 비롯해서 혹은 경상북도 전체를 생각해 보면은 농업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왔던 산업 속에서 새로운 어떤 시대적 전환에 도전을 맞고 있는 이 과정에서 또 코로나19까지 야기가 된 이런 거대한 도전 속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온 대책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지난 2월 이후에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 중립 경제를 지향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내놓은 나라는 세계에서 현재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한국의 경우 방역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성공을 하고 때문에 재정적 여력이나 많은 부분에서 미래에 대한 응전,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내놓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책을 준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현재 여전히 록다운이라든가 혹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경제 활동이 아주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무엇을 계획을 해서 정책을 펴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배경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 얘기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게 될 텐데요. 처음은 간략하게 소위 이제 우리가 로마법에서 나오는 인터레그넘이라는 말,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현재의 상황을 거기에 빗대서 우리가 한마디로 굉장히 불확실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은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과 2월 이전과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 이외에 우리가 우리 사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 거기에는 디지털 전환이나 어떤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현재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같이 이러한 네 가지 정도의 도전에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여전히 현재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특히나 지역에 대한 강조점, 즉 지역 균형 뉴딜의 내용을 보다 보완하고 강화시켜야 되는 것, 또 한국판 뉴딜과 농업을
연관시켜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 한국판 뉴딜 자체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점을 지목을 함으로써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법에는 이제 인터레그럼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저 첫 번째에서 설명하고 있지만은 기존의 왕은 이미 물러섰지만 이미 사망했지만 아직 새로운 왕이 등장하지 않은 그러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이제 로마법에서는 정치적인 의미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정치적인 차원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질서가 아직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은 시기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인터레그럼이라는 말은 이미 세계화 시대에도 쓰였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인터레그럼 혹은 권위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이미 경제와 산업 구조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이 진행 중인 것이고 바로 우리가 올해 겪었던 것과 같은 그리고 우리가 올해 겪었던 것 같은 기후변화나 전염병의 대유행 이러한 것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그 원인은 기후변화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후변화라는 인류가 당면한 커다란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는 저탄소 경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우리 에너지를 대전환하는 이러한 이제 과제가 있는 이러한 속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필요성을 우리가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한 도전 속에서 바로 한국판 뉴딜이 등장하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도전에 대해서 충실히 대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진화되고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원인이 바로 기후변화에 기인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순환 교란으로 생태계가 붕괴한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지구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물이 빠르게 흡수해서 올라가고 또한 탄소 배출로 인해서 그것이 퍼져나가지 않고 위에 멈춰 있다가 다시 빠르게 지상으로 물이 쏟아져 내리는, 즉 물의 생태 자체가 굉장히 교란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가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야기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것과 함께 인간이 개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과거 야생의 터전을 파괴하는 그 때문에 동물들의 과거에는 인간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있던 동물들의 거주지와 인간의 거주지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이 속에서 박쥐를 통해서 있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전파가 되는 이것이 이제 팬데믹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이 올 때마다 우리가 바로 현재 7개월, 8개월째 경험하고 있지만 현재 대체로의 분석에 따르면 대체로 1년 6개월 정도 봉쇄 기간이 지속될 것이다. 한국과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경제 GDP의 하락을 4 내지 5%포인트 정도로 막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최소 15%, 20%포인트 정도의 급작한 경기 악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경제적 봉쇄, 락다운,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기본적으로 생산 활동에 저해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경제 활동에 심각한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아마도 이러한 상황은 이번에 끝나지 않고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팬데믹 상황은 지난 오랫동안 우리가 단기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그러한 경제 활동을 한 결과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현 정부 들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자리 상황을 보게 되면 크게 양과 질에 있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양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고용률을 보게 됩니다. 고용률이라는 것은 15세에서 우리가 64세의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 15세부터 64세의 사람들을 노동 가능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노동 가능 인구, 남녀, 학력을 불문하고 전체 15세부터 64세의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는지, 취업은 임금 근로자일 수도 있고 자영업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는지 그 비중이 이번 팬데믹 이전에 지난 연말 기준으로 66.8%, 지난 몇 년 동안 일정하게 1.7%포인트가 상승했던 그런 것입니다. 취업자 수로는 대체로 2,650만이 안 되던 것이 2,710만 명. 이것이 이제 지난해 말 평균적인 취업자 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양적인 내용이고, 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23.5%였던 것이 2018년에 처음으로 20% 이하로 떨어지고 지난해에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저임금 근로자라는 것은 중위임금, 즉 취업자 수, 이 2,700만 중에서 우리가 자영업 등을 제외를 하게 되면 근로자,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숫자는 약 2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들 중에서 1,000번째의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중위소득, 임금 소득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임금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사람, 이것을 이제 저임금 근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노동의 근로자의 임금의 질이 상대적으로 올라갔다고 보는 그러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생애를 살다 보면 지속적으로 취업과 그 다음에 사직,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재취업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 과정을 바로 일정하게 지탱하는 제도가 이 고용사회안전망인데, 이것에 대한 가입자 수가 약 120만 명 정도 늘어난, 이것이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이었다면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는 이것이 급격하게 나빠져 갑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기준으로 해서 이전까지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나던 것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고 전년 대비해서 더 줄어들고, 하지만 4월을 바닥으로 해서 5월, 6월, 7월은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는 줄어들지만 전월과 대비를 해보면은 여기처럼 전월과 대비를 해보면은 다소 회복이 되는, 이것이 지난 9월에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하락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시간 때문에 빠르게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우선 앞서 얘기했던 것 이외에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구조적인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인구 구조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 당시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매년 태어나는 출생자가 100만 명을 넘고 있었던 시기죠. 지난해 이것이 30만 명으로 떨어졌고 올해와 내년은 아주 확실하게 3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2017년부터 우리가 앞으로 40년 정도, 45년 정도, 47년 정도 지날 때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현재 추세를 감안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청년의 숫자 또한 현재와 같이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추세가 이미 20년 전에부터 이렇게 40만 명, 20년 전이면은 90년대 말에 이미 60만, 40만 이렇게 40만 대로 이미 떨어져 있는 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청년층으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청년 실업자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더 이상은 심각한 것이 아니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15세부터 64세 인구가 65세 인구와의 비율, 이것을 이제 노년 부양비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이 점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두 번째 도전은 바로 산업구조의 변동과 디지털 전환인 것이죠. 이미 이러한 힘은 지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가 특히 이번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실감하고 있죠. 소위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 즉 어떤 대면 산업이 일체 엄청나게 축소가 되고 있고 비대면 산업이 강화되고 있는 이러한 이제 현상, 우리가 경험할 때 여러 특정한 산업들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보고 있는 그러한 현상. 사실은 이러한 것은 그러한 산업의 영향이나 산업의 어떤 경제적 수익이 줄어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현상은 심각한 사회적 현상을 유발할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 내에서의 양극화라든가 혹은 뭐 의료라는 것이 완전히 변화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올해는 아시다시피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 첫 해 1955년생이 65세에 진입하는 앞으로 약 20년간에 걸쳐서 매년 85만 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65세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과연 또 어떠한 식으로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을 하느냐, 이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이 디지털 전환, 이 이전의 세대는 더욱 심각한 것이고 이 세대조차도 가장 교육을 많이 받고 또한 경제적인 역할을
많이 경험한 이들 세대들조차 이러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세대에 과연 적응을 할지, 우리가 모든 세대별로 변화하는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을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향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맥킨지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야말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해야 하는,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로 바뀌어야 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대비 2,700만 명 대비 무려 26%의 일자리, 약 66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로 바뀌거나 없어져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고, 그 정도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의 나라인 것이죠. 그렇게 됨에 따라서 과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러한 일자리들이 과연 안정적일지, 혹은 리던던트하게 불필요하게 없어지는 일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지, 새롭게 생기는 그러한 일자리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스스로는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잘 옮겨갈 수 있을지, 이러한 과제가 우리 국가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사회나 지자체나 정부 부처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직접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 이외에도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탈산소 경제, 탈탄소 경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그린 딜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거의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특징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심각하다고 문제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고, 우리가 블랙스완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백조라는 것은 하얀 존재인데 검은 백조가 나타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에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블랙스완이라고 한다면, 이 기후변화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석탄이라든가 석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여타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풍력이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태양광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렇게 피지컬리 변화해야 하는, 야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술적 지식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거 지식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또한 이것을 대체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일자리에 있어서는 오히려 긍정적이 될 수가 있는, 이미 과거에 비해서 자본 조달의 코스트가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본을 유치한다는 것, 자본을 동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민간 부분은 본래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신규 투자라든가 모험적인 투자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일수록 과감한 공공 부분이 선도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나 새로운 시장 형성을 위한
규제 변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다행히도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나라에서 공공투자의 중요성과 공공투자의 여지를 많이 넓혀놨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많이 4차 추경까지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재정 적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요.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은 4.1%입니다. GDP 대비 4.1%인데 세계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GDP 대비 10% 수준의 현재 재정 적자를 하고 있고 미국은 현재 16.1%의 재정 적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과 같은 경우는 다행히 방역에 상당 부분 성공을 함에 따라서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바로 이러한 새로운 신산업, 일자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신산업에 대한 투자의 여력이 현재 생기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그린 뉴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EU 같은 데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특히 이제 최근 들어와서 빠르게 이 팬데믹 상황으로부터 이미 팬데믹 상황 이전부터 있었던 계획이죠. 말씀드렸다시피 팬데믹 상황 이후에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내놓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했었고 그 이전 계획이 이렇게 다양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이 나온 것이죠. 똑똑한 나라라는 이러한 목표는 이제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로 그린 선도국가 우리 경제의 기반을 친환경이나 저탄소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린 뉴딜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포용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러한 거대한 산업의 전환 혹은 기존의 산업이 새롭게 바뀌어야 될 농업이 결코 구산업일 수는 없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더욱 또한 새로운 산업으로 진화하고 발전돼 나갈 것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교육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공급하고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한국판 뉴딜에는 아직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청년이나 일자리에 대한 노령층에 대한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러한 비대면 사회에서 더더욱 필수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한 노력, 관심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한국판 뉴딜이 그러한 필요성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한국판 뉴딜 또한 현재 완성되어 가는 과정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쳐야 될 혹은 보다 발전시켜야 될 이러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제들을 보완하면서 해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드릴 수가 없지만은 상생형 일자리라는 사업 우리 일자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것은 과거 우리가 이러한 노사민정에서 합의를 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투자와 고용을 가능케 하는 이러한 이제 프로젝트로 우리 경북 지역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밀양이라든가 구미라든가 이러한 지역에서 이미 되고 대구 또한 일부 이제 어떤 금융 지원형 그러한 이제 준비가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20년 지난 그 수십 년이 지나면서 노후산단을 개조하면서 그쪽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리 제조업에 이제 기반이 있는 그런 현재로서는 이제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산단이라든가 농공산단, 농공산업단지 또한 이것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는 우리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늘 아마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겠지만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이렇게 계획을 작성을 해서 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응모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자율성이라든가 지역의 특성을 찾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우리 예산의 집행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꾸기 위한 첫 번째 사업이 바로 협업 예산이라는 사업으로 부처 간 중앙과 지방 부처 간의 협업, 특히 지방 정부의 선도적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제 이 산단 대개조 사업이고요. 이 산단 대개조 사업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경북과 이제 대구 이쪽 지역이 이제 바로 지난 5월에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에 이 경북과 대구 지역에 내려왔던 적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매년 5개씩 산단이 지정이 되면서 이 정부 하에서는 15개의 산단이 지정되는 그런 방향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오늘 경북 포럼 상주시를 개최해 주신 우리 한국선 사장님하고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의 사실은 K-뉴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 정말 우리 일자리 김용기 본부장님이 상주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지역의 절박함도 꼭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상주 문경 지역위원장 정용훈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뉴딜 정책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인터넷 찾아봤지만은 오늘같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 농촌 지역은 사실은 절박합니다. 농촌 지역이 무너지는 거와 겸해서 큰 축을 가지고 있는 중소상인까지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국가 정책의 단순한 인구 소멸로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이것을 새로운 뉴딜 정책과 접목할 수 있는 농촌 도시의 에너지 자립 정책과 마을 단위 자립을 병행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그 일자리 창출의 근본 요소가 돼서 결국은 농업 농촌에 망가지 않는 절박한 상황들을 좀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그것은 단위 조직에서는 사실은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행정 조직과 이 안에서 이루어낼 수 없고 자본력으로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국가 역할입니다. 타당성 조사락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지방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대립과 방향성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 또 어차피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도 이러한 농촌 도시의 절박함들을 꼭 좀 전달돼서 그린 뉴딜 사업이 결국은 농업 농촌 도시의 에너지 자립과 청년 정책으로서 결부될 수 있는 이런 거시적 정책을 꼭 좀 펼쳐달라는 이러한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00%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일자리위원회에서 최근에 바로 이렇게 한국판 뉴딜과 기존의 또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왔던 이제 농촌 유토피아 그것을 포함을 해서 어떠한 좀 더 아주 적극적인 이전의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이제 저희가 용역도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사실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금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물론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정부에서 본다면은 그 어느 정부보다 이제 지역의 역할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정부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자체 협의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다행히도 지역 균형
뉴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이 바로 한국판 뉴딜의 어떤 직접 실험이 되고 정책이 실행되는 지역이 되게끔 하는 이러한 노력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일자리위원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사실 제가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 와서 제가 행사를 하는 건 제가 처음 있는 이제 이런 일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저는 상주에 오늘 와보고 아주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러한 인상,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의지, 그리고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농업과 이러한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시대적인 어떤 그 도전을 잘 결합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제 많은 고민과 노력 속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또 이 지역에서 언론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제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캔유딜이 이제 지금 보면은 모든 것이 서울이나 경기 쪽으로 인구나 뭐 자본이나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지금 시기인데, 또 이 K 뉴딜이 우리 코로나가 끝난 뒤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그 산업이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비대면 사업이 더욱 발전하고 또 그쪽으로 방향 전환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상주로 봐서 과연 K-뉴딜에 적합한 어떤 그 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K-뉴딜에 우리 상주 같은 데가 혜택을 받고 또 앞으로 K-뉴딜에 동참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농촌 지역에서 과연 K-뉴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K-뉴딜의 중점적인 사업을 보면은 제가 언론 보도상에 보면은 진짜 좀 회의가 많이 드는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어느 나라보다 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집중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한 또 최근 들어와서는 또 다른 어느 나라보다 또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또 많이 각성을 하고, 적어도 그 대의를 거스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이제 긍정적인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K-뉴딜이라는 것 자체도 또한 특히 디지털 뉴딜의 경우 데이터 센터라든가 데이터 댐이라든가 또한 많은 그러한 어떤 프로젝트들이 결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실 뒤집어 놓고 보게 되면 그 배경에는 결국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업에서 훨씬 그 이전에 비해서 이런 지적 자산, 인적 자원의 필요성, 왜냐하면 자본은 굉장히 그 자본 조달의 코스트가 굉장히
지금 저렴해져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싼 가격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해나갈 사람이 부족한 것이죠. 그것은 청년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뭐 장년일 수도 있고 그것은 단순히 무슨 공부를 잘하거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되는 상황에 필요한 지식, 변화되는 상황에 필요한 지식이 어떻게 습득이 되겠어요? 그것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 부분에 변화되는 지식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상당히 가장 톱 클래스에서의 어떤 농업 기술은 정말 무슨 과학자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많은 지식이나 이러한 것들은 실제 그것을 경험을 했던 데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단순히 모든 사업이 수도권에서 있다고 혹은 우리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잘 결합시켜서 우리의 산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특장을 발전시킬 것인지 그것을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그러한 고민은 우리 상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혹은 경북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닥쳐 있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문제 해결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수의 국민들이 다수의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나 경제나 사회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힘, 그러한 노력,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점에서 저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지역에서도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